모의고사 2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 117페이지입니다. 1번, 여기 1번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답을 보시면요.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에 관해 탐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 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윤리학의 본질이래요. 그러니까 원리도 보고 해결도 같이 하는 거니까 규범윤리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을 보시면 언어의 의미를 분석을 하고 도덕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를 분석하는 것이 윤리학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메타윤리학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병을 보시면 도덕 현상과 문제를 명확히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윤리학의 본질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타, 규범, 기술,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사람이 적어도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거기에서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니까 2명 혹은 3명이 되겠죠. 기억 보겠습니다. 주관적인 이해를 배제한 상태에서 연구에 임해야 되는가 라고 본다면 약간 요 말은 가치 중립적인 그 탐구에 임해야 되는가 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메타, 기술, 윤리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억이 정답이다 라고, 아니 기억은 맞는 선지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 보시면 윤리학의 탐구는 경험 과학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봤는데 경험 과학의 틀 내에서만 강조하시는 것은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시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고 메타나 규범은 경험 과학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연역적인 방법이나 논리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경험 과학의 틀에서만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은 해당하지 않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귿, 윤리학적 탐구를 위해서는 여러 학문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규범 윤리학 중에서도 응용 윤리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 윤리학도 이제 윤리학뿐만 아니라 문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들이 필요하겠죠. 메타 윤리학은 메타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리을, 도덕적 논의에 사용되는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메타 윤리학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런 메타 윤리학적 지식을 규범윤리 중에서도 이런 규범윤리가 활용한다라고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요. 기술윤리는 딱히 이런 것을 이제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을도 맞는 선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되시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선지의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신을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이거 극기복례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면 요거는 유교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번,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는 불교의 인연생기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불교입니다. 3번, 성인이 하는 정치는 그 마음이 텅 비우게 하고 그 배를 채워주며 의지는 유약하게 하고 뼈대를 강하게 하고 무위를 실천하려면 다스리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돼서 무위를 실천하라고 하니까 도가 사상이 해당되겠습니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을 고르랍니다. 1번,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모두 다 주장하는 바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이거는 모두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에 적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지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수양이 필요하느냐? 그렇죠. 다 수양이 필요합니다. 3번,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렇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불교의 특색이 대중과 떨어져 있지 않는 불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4번 보겠습니다. 12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쌓아야지만 선인이 되는가? 라고 본다면 유교는 맞을 수 있겠지만 도가는 해당이 되지 않죠. 도가는 해당이 되지 않죠. 불교의 경우에도 12를 구분해라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다 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세속적인 가치에 대해서 지나친 욕망을 멀리해라. 그렇죠. 유교도 극기복례 얘기하고 불교도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세속적인 집착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고요. 도가는 무위를 강조하니까 당연히 무욕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삶일은 기가 모인 것이고 기가 모여 탄생하고 흩어지면 죽는 것이다. 기가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이제 삶과 죽음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도가 사상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을을 보시면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에 익숙해져라. 왜냐하면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있는데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에피쿠로스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삶과 죽음을 분별하거나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분별하거나 차별하지 말아라. 도가에서는 강조하는 이야기죠. 맞는 표현입니다. 2번 생명이 있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그렇죠.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자연의 이치다. 그 다음에 3번 죽음은 원자의 흩어짐으로 감각의 상실이다. 그렇죠. 에피쿠로스는 모든 현상이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유물론 사상가였죠. 근데 죽음에 이르게 되면 이런 감각을 다 할 수 없게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맞는 표현입니다. 4번 인간은 살아있을 때나 죽은 이후에도 죽음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죽음 자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을 때는 느낄 수 없고 죽어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느낄 수 없습니다. 5번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여 영원한 삶을 살기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둘 다 죽음은 자연의 이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두 사람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선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서 각 개인의 공동체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신의 소명을 받았다. 신의 소명을 받았다. 그러시면 칼빈 선생님이 되시겠죠. 칼뱅입니다. 그 다음에 을을 보시면 사적 소유가 지배하는 부르주아 사회에서 노동자의 노동은 생산물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낯선 독립적인 힘으로 노동자를 지배한다. 그리고 노동자는 분업으로 인해서 일면적이고 기계적인 노동에만 의존하게 된다. 부분적이라는 뜻이죠. 일면적이라는 게. 그래서 부분적인 노동에만 종사하게 되기 때문에 자율노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강제적인 노동을 하게 된다라는 마르크스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1번 볼게요. 묵상적인 삶이 육체적으로 땀 흘리는 노동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칼뱅은 모든 직업은 신이 부여한 것입니다. 귀천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2번 노동과 신앙을 분리하여 합리적인 노동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신이 직업을 부여했으니까 분리될 수가 없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노동자와 자본가의 협력을 통해서만 소외가 극복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노동자와 자본가는 마르크스는 절대 협력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협력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반드시 혁명을 일으켜서 또 자본가 계급을 몰락시켜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을 이야기하죠. 4번 기술의 분업의 확대는 인간 전면적인 능력의 발달을 촉진한다가 아니라 부분적이고 기계적인 노동을 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인 능력을 확장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참된 노동은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그렇죠. 칼뱅도 신이 부여했지만 신의 명령을 자발적으로 따라 주어야 하는 거고요. 마르크스도 자신이 원하는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을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을이 갑에게 제기할 반론입니다. 자신들의 유전학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한 저자로서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연적으로 출생한 아이와 달리 우생학적 의도에 의해서 유전적으로 개입으로 출생한 아이의 경우에는 이전 세대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평등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치료를 위한 유전학적 개입은 모든 사람들이 나중이라도 동의할 수 있겠지만 자질 향상을 위한 유전학적 개입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거라고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질 향상을 위한 우생학적 유전적 개입은 안 된다라고 보는 보통의 하버마스 선생님의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을 보시면 우생학의 문제는 선택의 주체가 누구냐, 자율적 선택을 가능한 의무에 있지 않고 우생학의 문제는 생명과 관련된 전통 속에 담긴 가치와 관련돼서 위배되는 것을 추구하는 데 있다. 생명에 대한 선물로 주어진 대신에 고의성을, 경외 대신에 지배를 추구한다는 데 있어서 유전공학적인
의식적인 치료 목적에 사용하다면 정당하다. 그러나 우생학적인 어떤 유전자 조작은 반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어떤 자율적 선택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 가치 이런 거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클 샌들 교수님과 같은 그런 공동체주의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의리가백에 제기할 비판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걸로 우생학적 유전자 조작을 반대해야지 자율적 선택의 문제 때문에 유전자 조작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입니다. 배려자가 피배려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만으로 배려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배려자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피배려자가 배려적인 태도를 인식하고 수용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윤리적인 배려는 자연적인 배려에 기속되고 자연적인 배려는 윤리적인 배려의 근원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배려의 원형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보는 요거는 배려 윤리를 주장하시는 나딩스 선생님이 되시겠죠. 나딩스 경우에는 우리가 배려 윤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시지 않고 대략적인 그런 여성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확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봐주시면 좋겠어요. 기억. 나와 가까운 사람을 우선 배려해야 된다. 요거 중요한 표현이네요. 친소의 구분인데요. 이게 우리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던 거죠. 나딩스는 가까운 사람 먼저예요. 맞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니은. 배려자와 피배려자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 그렇죠. 엄마와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는 그런 관계이지 독립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 윤리는 관계지향적이에요. 관계를 중시합니다. 디귿.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배려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죠. 배려라는 건 배려받는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배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배려여야 되기 때문에 관계 없이 이러면 틀리게 되겠죠. 리을. 윤리적인 배려는 자연적인 배려와 달리 도덕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도덕적이에요. 하지만 보다 더 원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연적 배려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그림이 벌써 누구인지 알 것 같죠? 과학기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은 여기 인간의 도구다. 인간의 도구다. 하지만 여기 사실이긴 하지만 진리가 아니라서요. 과학기술은 인간의 존재자를 통해서 드러내고 관계하는 방식인데 현대 과학기술은 탄음폐 방식의 일종으로 닥달로서 이런 표현 씁니다. 이런 표현. 자연을 단순히 에너지를 제공하는 자원의 창고로만 파악하게 할 뿐이라서 인간을 자연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뽑아내고 자신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독려하는 데 그친다라고 보고 있는 요 사상가예요. 요 사상가는 하이데거가 되겠죠. 하이데거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은 인간을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한다 라고 보는데 현대 과학기술이 인간을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죠. 과학기술이 이제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인간을 오히려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하이데거의 입장이 되는 거죠. 2번 과학기술의 본질을 반성적인 성체. 그렇죠. 반성해야 되는 거고 같이 개입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3번 현대 과학기술이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요거 때문에 틀렸죠. 경제적인 효율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과학이 너무 이렇게 에너지를 고갈하게 해서 인간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거다라고 하이데거가 생각하겠죠.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현대기술 문명에서는 존재자 전체가 그것의 고유한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렇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과학에 같이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5번 과학기술은 인간의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도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나는 원하는 대로 다른 여러 행위자의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사이버 공의 자아 정체성이 강화될수록
본래 자아 정체성은 무력해진다. 더욱이 다수의 사이버 자아로 활동할 경우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나 자신에 대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정체성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다양한 자아 실험이 가능하지만 그 자아 실험이 너무 다양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을 보시면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자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자아를 실험하며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서의 본래가 적 자아가 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현실 자아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다양한 자아로 인한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여기는 부정적인 부분을 뒤집어졌네요. 미안합니다. 자아 실험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여기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번 사이버 공간의 다중 정체성은 정체적 혼란을 가져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번 사이버 자아에 대한 몰입은 현실 세계 본래적 자아를 약화시키죠. 그래서 혼란해지는 거죠. 3번 사이버 공간의 다양한 자아 실험을 통해서 현실적 자아가 성숙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실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4번 사이버 공간의 다양한 자아는 현실 세계가 다양한 자아를 가져온다. 그렇죠. 현실 세계에서도 다양하게 실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 4번이 틀린 거죠. 4번이 현실 세계에서는 어차피 정체성이 하나인데 하나의 자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잘못된 표현이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사이버 공간에서 현실 세계와 달리 다양한 자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둘 다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4번 되시겠네요. 9번 보시겠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 안 된다는 전통 윤리의 가르침만으로도 현재와 미래의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파괴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 주장하신 대표적인 사상가가 패스모어죠. 패스모어입니다. 전통 윤리의 가르침만으로도 미래의 혹은 자연의 윤리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패스모어 사상가이죠. 2번 쾌고함수 능력은 적어도 이익 관심을 갖는다는 전제 조건이며 우리는 이 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싱어의 입장이네요. 모든 생명체는 생명체입니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내재적 존엄성을 지니며 모든 도덕 행위자는 내재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의 선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라고 보니까요. 테일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 보시겠습니다. 인간 중심의 윤리만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패스모어는 인간 중심이니까 맞고요. 싱어는 아니죠. 테일러도 아닙니다.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가져야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데 고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인간 중심주의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리게 되는 거죠. B에 들어갈 수 없네요. C. 인간과 동물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정당할 수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다르게 대우하는 겁니다. 지금 싱어를 봐야 되는 건데 싱어는 평등하게 고려하는 거지 대우가 아니죠. 그래서 정당할 수 있는가 그러면 정당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존재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하는 게 평등하게 고려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C는 싱어에 대한 설명으로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D. 인간종은 다른 종과 함께 상호 의존적 체계의 통합의 구성 요소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호 의존적 체계의 통합의 구성 요소냐라고 봤을 때 상호 의존적 체계가 생태계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종이 이렇게 구성 요소가 되느냐라고 봤을 때 요거 테일러는 맞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글리엘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요 9번 문제가 조금 어렵고 좋은 문제였었습니다. 10번 볼게요. 갑. 차등의 원칙을 포함해서 정의 원리는 두 원칙이 요구하는 배경적 제도들의 규칙은 지속적이고 공정한 사회 협력과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고안되었다. 이거 롤스 이야기네요. 롤스 이야기입니다. 차등의 원칙에 따라 재화의 재분배는 소유 권리의 정의관과 양립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분배하면 안 되고 소유 권리적 정의관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로직이네요. 기억. 차등의 원칙은 공정한 사회 협력을 위한 원칙 맞고요. 사회 구성원 모두 이익에 기여할 경우에만 차등을 허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차등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강제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리을. 사회적 불평등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된다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가 아니죠. 잘못 분배된 경우 나쁘게 분배되는 경우에는 교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가 분배의 공정성 정당화 조건은 아니죠. 효용성이 높다고 공정한 건 아니죠. 효용성과 공정성은 다르게 가야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시겠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상가 입장에만 모두 V 표시를 한 학생은 이고요.
인간 사회의 집단적 이기심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게 되면 이에 맞서는 다른 집단들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견제될 수 있다. 세력 균형을 통해서 견제가 가능하다. 이라는 설명이겠죠. 게다가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득 이외에 강제력에 의한 방법도 병행되어야 이러한 견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다. 그런데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인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엄청난 위험이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제력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니부어 선생님이시죠. 니부어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힘의 논리를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강제력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력 균형을 통해서 견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힘의 논리를 배제해야 된다라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의 도덕성이 추구하는 이상은 서로 다르다. 그렇죠. 니부어에게 있어서 개인의 도덕성의 이상은 이타심이고 사회 도덕성의 이상은 정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강제력은 도덕성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여기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폭력은 부정적 결과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금지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인 사용을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금지된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라면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정답은 병이 되겠네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권리가 있으며 프로초이스와 관련된 설명인 것 같죠. 임신과 인권 중절에 대한 판단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성이니까 여기서 여성은 임산부가 되겠죠. 인간은 누구나 살 권리를 지니지만 태아가 자신의 살 권리를 위해서 타인의 육체를 허락도 없이 사용할 권리는 없다라고 해서 태아의 권리보다 임산부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프로 초이스가 되겠네요. 을을 보시면 여성은 자아를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보고 여성이 처한 모든 인간관계를 고려해서 타인에 대한 보호와 책임을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여기도 자율적인 선택을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계속 보면 여성은 인공임신 중절을 선택함에 있어서 태아와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 모두를 어떻게 잘 보살피는 것이 최선인가를 고려해서 선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기는 하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고려를 기준에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번 보기를 보시면 갑은 여성의 생식의 자유가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프로초이스적인 입장에서. 2번,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율권만 지님으로 인권 임신 주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신체에 대한 자율권을 지니죠. 프로초이스니까요. 3번, 여성은 독립성과 자율성에 근거한 윤리에 입각해 인공 임신 중절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 태아, 자기 자신, 그리고 모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라는 얘기지 독립성과 자율성에 근거해라 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갑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여성은 인공 임신 중절과 관련하여 자신과 타인을 모두 배려하는 최선의 선택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5번, 여성의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여 인공 임신 중절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보시죠. 13번입니다. 사회계약의 목적인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는 얼마간의 인적 손실이 따르게 마련이다. 남들을 희생시켜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때 자기 생명도 내놓아야 된다. 요 문장은 아주 자주 나오는 문장이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주시고 이런 문장이 나오시면 어떤 사상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바로 떠올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죄인을 죽일 때는 시민으로서 보다는 적으로서 죽이는 셈이다라고 보고 있으시니까요. 사형 제도를 인정하는 사회개혁론자인 루소 선생님이 되시겠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을 보시면 법은 최대다수에 의해서 공유된 최대 행복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된다. 그럼 공리주의 사상가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사회개혁 사상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형벌의 크기는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설정되어야 한대요. 다 공리주의의 얘기죠. 유의할 점은 인간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사회에 양도하는 건 역시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자신을 죽일 권리가 사회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면 공리주의 사상가 중에서도 이렇게 사형제도에 반대하시는 베카리아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베카리아. 자, 그러면 여긴 A는 가븐 루소, 을은 베카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보죠. 사형은 생명보존 계약을 위반한 사람에게 정당한 처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카리아도 계약론을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선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사형을 인정하면 루소는 맞고 베카리아는 틀려야 되겠죠. 그러면 A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니은 살인자에 대한 사형 여부는 사회계약 내용에 비추어서 판단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계약은 둘 다 주장을 하고 계시죠. 베카리아도 사회계약과 공리주의를 동시에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둘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B에 들어갈 수 있네요. 디귿 보겠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공익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C가 아니라 B에 들어가야 될 선지였죠. 리을 보시면 형벌의 크기는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무관하게 정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베카리어 선생님은 공리주의적인 맥락을 보이고 계신 분이니까 사회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형벌이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리을에 들어갈 선지가 안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기역 니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이 종교에 필요하지만 전자는 후자에 종속되고 부차적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경우 도덕적인 행위는 종교적인 가르침이지만 그 자체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사상가의 어떤 글이라기보다는 요 제시문을 통해서 종교와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요. 지금 가는 종교와 도덕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교가 도덕에 비해서 더 크다. 도덕이 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설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와 보시면 종교는 사람들이 하나의 도덕 공동체를 연합시키는 거룩한 것들의 총체이고요. 종교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통된 가치와 도덕적 의무감을 마련하여 사회 연대감을 제공한다 했으니까 종교가 사회적 연대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통은 종교가 결국엔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의 의무를 마련한다라고 비슷하게 보는 그런 입장이겠죠. 다를 보시면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 옳고 그름의 마지막 척도이래요. 그래서 종교적인 규범과 신적인 명령도 자율적인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된다라고 보니까 종교에 비해서 도덕성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상가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도덕의 관계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번부터 보시죠. 선지 1번입니다. 종교는 윤리적인 삶의 주요 원천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쵸? 윤리적인 삶의 주요 원천이다. 맞네요. 종교가 훨씬 더 크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종교는 윤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이 아니라 공통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종교적인 규범은 도덕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도덕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잘못된 표현이네요.
4번 종교가 제시하는 규범은 이성의 명령과 일치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이성의 명령이 결국엔 도덕성이니까 종교가 더 크다라고 보는 분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죠. 5번 종교가 제시하는 가치는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나는 사회적 연대감을 제공한다라고 했으니까 저해한다라는 말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시가에서 허용되는 것은 용감한 사람의 어조와 억양을 적절하게 모방하는 선법과 절제에 절도 있는 행동하는 사람의 어조를 적절하게 모방하는 선법이다. 시가 교육은 참다운 실제에 대한 이성적인 탐구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니까요. 요거 선의 이데아를 참다운 실제라고 본다면 이걸 모방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플라톤 선생님의 입장이겠고요. 그렇다는 입장에서 보면 요거는 예술이 도덕적이어야 된다라고 보는 도덕주의적인 맥락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을을 보시죠. 아름다운 것은 도덕의 상징이다.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아름다운 것이 이제 도덕의 상징이다 라고 하는 선미주의를 주장하시는데 요게 이제 칸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칸트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걸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9월 모평에서도 요 제시문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아름다움을 만족을 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감각적 쾌락을 넘어 순화된 고양된 고귀함을 느낀다. 그러니까 단순한 미적 체험이나 이런 거에서 넘어서서 이렇게 고귀한 어떤 그 도덕성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도덕주의적인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예술과 윤리 부분에서는 도덕주의냐 심리주의냐를 큰 카테고리에서 구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요. 사상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고 조금 이해가 어렵다라고 본다면 제시문 안에서 문제의 답을 얻어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1번 보겠습니다. 예술은 도덕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가? 둘 다 도덕주의니까 둘 다 이해라고 해야 되겠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예술은 객관적인 진리의 탐구와 무관하냐라고 보고 있는데 무관하지 않죠.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을 탐구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3번 예술과 관련된 미적 판단은 보편적 성격을 띨 수 있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술과 관련된 미적 판단이 보편적 성격이라 함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일종의 도덕적이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니까요. 여기 보면 동의를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4번 예술이 추구하는 미적 가치는 주관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실제하느냐라고 보는데 주관과 관계없이는 아니죠. 또 주관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관과 관계없이 잘못된 표현이고요. 5번 예술은 그 내용 속에 도덕성을 지녀야만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 그러면 둘 다 도덕주의니까 예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이 1번입니다. 최근 이 예술과 관련된 그 문제가 조금씩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서 예술과 관련된 개념 정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면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갑을 보시면요. 이주민들이 자신의 문화를 포기하고 주류 문화를 배워야 시민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동아주의에 반대한다 이런 의미네요. 그랬는데 을도 보니까 이런 의견에 동의한답니다. 그렇지만 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해서 주류 문화의 우위성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문화 간의 공존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요. 주류 문화를 인정하면서도 공존을 추구하는 문화다원주의의 설명이 되겠네요. 갑을 보시면 저는 당신의 주장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주류 문화의 우선성 주장은 문화 간의 차별을 가져와서 다양한 문화 간의 진정한 공존을 불가능하게 하니까 우선성을 부여하지 말고 공존해라 라는 거죠. 다문화 중심주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토론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류 문화를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게 토론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시겠습니다.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로운 경우. 이런 표현도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로운 경우, 사회 체계가 바르게 된 경우, 이런 얘기죠. 그 부정의가 지나치지 않으면 우리는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모든 부정의에 대해서 불복종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법이나 정책에 대한 법의 충실성 한계 내에서의 부정의에 항거하는 공공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 행위는 양심에 근거하기는 하지만 다수의 정의관에 호소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종교적인 신념이나 특정한 도덕관에 근거한 행위와는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롤스죠, 롤스. 롤스 선생님이시고요. 롤스의 시민 불복종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 시민 불복종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위반한 경우에만 그러시면 안 되죠. 롤스에게 있어서 시민 불복종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인 제1원칙과 그리고 이 원칙 중에서도 기회균등의 원칙은 포함하고 있으셔야 되죠. 차등의 원칙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그러면 잘못된 설명이고요. 2번. 시민 불복종은 양심과 관계없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민 불복종도 결국에는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양심에 근거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개별적인 양심이 아니라 다수의 정의감과 일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양심과 관계없는 이런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이라고 해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게 지금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나 제도를 변화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시민불복종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앞에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현실에서 적용될 때 모순점이 있으면 그것은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겁니다. 4번 보겠습니다. 시민들은 모든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을 실천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는데, 시민들의 의무인 점은 맞아요. 시민불복종이. 그러나 모든 부정의한이 아니죠. 모든이 아니죠. 아까 여기 일부였죠. 지나치지 않으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든이라고 볼 수 없고요.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5번. 정의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 전혀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는 시민불복종이 유일한 저항수단이다라고 했는데요.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 질서정연한 사회, 이런 사회에서 실시되어질 수 있는 것이 시민불복종이고, 고통받는 사회에서는 해외 원조가 필요하고요. 무법국가에서는 정의전쟁이 필요하다라고 롤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네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죠. 다른 존재에 대한 유용성이나 이익과 무관하게 자신의 복지를 추구하는 최소 1살 이상의 정상적인 포유류와 같은 삶의 기준을 충족하는 존재라면, 포유류, 1살 이상의 포유류, 동물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내적 가치를 갖고 존중받을 만한 권리를 가짐으로 우리는 이 권리를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레건입니다. 레건. 을 보시면, 동물은 쾌고를 느낄 수 있으므로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다고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동물은 인간과 달리 도덕 원리를 파악하고 적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권리는 인간 세계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 인간 세계 내계에서만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인간만이 일단 도덕적인 권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인간 중심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기 쾌고를 느낄 수 있으므로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도덕적인 권리가 있느냐를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도덕적인 권리는 지금 인간에게만 있다라는 인간 중심주의 사상입니다. 물론 이 사상가가 코엔이에요. 코엔이라고 하는 사상가인데요. 이 사상가 이름을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분이 이렇게 특별한 무슨 이론을 만드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 잠깐 소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 중심주의다라고 하는 것만 파악하는 게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부터 보시죠. 삶의 주체인 동물은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
의무론을 주장하시는 레거는 삶의 주체인 동물은 목적으로 대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 대상이라는 수단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이번 도덕적 무능력자에게는 도덕적 행위자들의 권리를 인정할 의무가 없다. 도덕적 무능력자들에게는 이라는 표현은 인간 이외의 존재라는 뜻이죠. 인간 이외. 간을 안 썼네요. 인간 이외의 존재라는 것이고 도덕 행위자들의 권리를 인정할 의무라고 하는 것은 도덕 행위자라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할 의무가 있냐 물어보는 건데요. 레거는 당연히 도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어떤 책임이 따르죠. 그러니까 의무가 있다라고 본다면 인간에게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무능력자는 이런 의무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선지죠. 이거 좀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2번 선지요. 3번 볼게요. 동물의 세계에도 도덕적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덕적 관계라고 하는 건 도덕적으로 교류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주의인 코에는 도덕적인 관계가 인간 세계 내부에서만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죠. 3번이 틀린 답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인간만이 도덕적인 존재이므로 권리를 갖는다. 인간 중심주의니까 맞죠. 인간은 동물을 함부로 학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둘 다 학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나 도덕적인 권리가 누구에게까지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3번 되시겠고요. 19번 보시겠습니다. 원조는 도덕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지 않고 막을 수 있는 해악인 극단적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되고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지역과 국가를 구분하지 말고 세계 시민주의 친소의 구분을 안 한다 이런 얘기죠. 빈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 여기 희생하지 않았을 때 막을 수 있는 거면 해야 된다라는 거니까요. 공리주의적인 개념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답은 싱어 선생님이 되시겠죠. 싱어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을 보시면 원조의 목적은 세계의 모든 빈곤자들을 구하는 데 있지 않고 고통받는 국가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여기 질서 정연한 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사회냐면 고통받는 국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조직되고 지배된다면 자원이 너무 부족해서 질서 정연할 수 없는 사회는 이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자원의 부족 때문에 질서 정연한 사회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는 롤스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갑의 입장에서 을의 사상을 가에게 제기할 반론입니다. 1번. 극빈자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걸 간과한다라고 하는 것을 싱어가 롤스에게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이 딱 정답이네요. 2번. 항상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게 먼저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 요거는 싱어가 동의할 수 없죠. 세계 시민주의라서 차별하지 말고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서 평등하게 고려해야 되죠. 먼저 도움이 아닙니다. 3번. 원조의 목적은 공익증진이 아니죠. 공익증진이어야 되는 거죠. 아니니 잘못됐네요. 4번.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원조의 여부는 돕는 사람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 그러면 자선이잖아요. 그런데 롤스나 싱어는 모두 다 도덕적인 의무다라고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싱어가 할 수가 없겠습니다. 5번. 정의 원칙에 의해서 규제되는 사회로 변화시키는 것이 원조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롤스가 이야기해야 하는 내용이라서 간과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시겠네요.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법의 요소는 다음과 같아. 즉 외적인 관계에서 보면 법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이러한 상태는 전쟁 상태이며 서로 이웃에 있는 국가들이 이 상태로 벗어나야 될 책무가 있고 근원적인 사회 계약의 이념에 따라 하나의 국제 연맹이 필요한데 그것은 타국의 불화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공간에 대한 방위를 위한 것이고 그럼에도 이 결합체는 시민사회 체계에서와 같은 주권적 권력이 아니며 단지 동료관계를 항유해야 된다. 동료관계, 보편적, 우호목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건 영구평화를 이야기하시는 칸트 선생님의 글이 되시겠네요. 1번. 국제연맹은 소속된 국가들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국제연맹은 그냥 친분을 유지하는데 동료 관계를 항의하는데 그쳐야 되죠. 보편적인 우호 목적으로. 그래서 행할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2번 국가들은 타국의 침략을 대비한 방어 차원의 전쟁을 할 수 있다. 해라가 아니라 방어 차원의 전쟁을 할 수 있냐라는 건데요.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칸트는 전쟁을 반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영국 평화를 위해서 상비군이 폐지돼야 되고 전쟁도 없어야 되지만 방어 차원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다. 요게 지난번에도 문제가 나왔던 거니까 요 선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3번 국가들 간 현실적인 적대 행위가 없다면 이는 영국 평화를 보장한다. 현실적인 적대 행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확정조항 3가지, 예비조항 6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국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죠. 4번 국가들은 타 국가 내의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무력으로 간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정 불간섭이 원칙입니다. 내정 불간섭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력으로 간섭하는 거 안 되고요. 평화를 위해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칸트의 입장이라서 무력으로 간섭하는 것도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국가가 상비군을 포함한 모든 무력을 포기해야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상비군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모든 무력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방어 목적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비군을 점차 포기해 나가야 되는 것인 게 맞지만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5번 선지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